2년간의 지옥 같던 파병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 강진혁 중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공항에 홀로 내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더플백 하나만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사투와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군복 위로 걸친 허름한 야전 상의는 여전히 화약 냄새와 이국의 흙먼지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는 그 냄새가 지긋지긋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택시를 타고 익숙한 도시의 불빛 속을 달리는 동안 진혁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아내 이수연을 만날 생각에 조금씩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긴 휴가일 수도 있겠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비밀 작전 속에서 보낸 그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통신조차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그는 오직 아내의 사진 한 장에 의지해 버텨왔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진혁은 일부러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익숙한 비상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자신의 집이 있는 17층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훈련된 특수부대원의 그것처럼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보금자리를 온전히 느끼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안의 공기를 마주했다. 현관에는 아내의 하이힐 몇 켤레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남성용 로퍼 한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다. 그 순간 진혁의 모든 감각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신발은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진혁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어두웠지만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집안은 그가 떠나기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안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소리를, 두 사람이 나누는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뒤섞인 살결의 마찰음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다가갔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군인의 흔적이 묻어났다. 적진에 침투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웠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진혁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아내 이수연,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박태민이었다. 그들은 부부의 침대 위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수연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태민의 만족스러운 숨소리가 진혁의 고막을 찢어발겼다. 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심장이 산채로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혁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늘 총이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총이 있었다면 그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사리가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사람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에 각인된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이성을 붙잡았다. 분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감정적인 대응은 패배로 이어진다. 수년간의 훈련이 그의 뜨거운 분노 위로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다. 그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지만 끝내 소리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자신이 왔던 길을 소리 없이 되짚어 나갔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불륜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배신이자 가장 순수했던 믿음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박태민. 고아였던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친구, 이수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 그 두 사람이 자신의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 자신을 모독하고 있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진혁은 자신이 들어왔던 것처럼 흔적 없이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불타는 폐부를 식혀주었다. 그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의 어두운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명료해졌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어설픈 분노의 표출로 모든 것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군인이었고 전략가였다.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무력화시킨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박태민과 이수연, 그들은 이제 그의 목표물이 되었다. 그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할 것이다.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은 마치 그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2년 전의 강진혁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품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였다. 그리고 그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에게 준 고통을 몇십 배, 몇백 배로 되돌려줄 것이다. 철저하고 완벽하며 무자비하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플백을 어깨에 메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자의 설렘이 없었다. 대신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조용하고 단호한 발걸음만이 있었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었다. 자신을 배신한 세계와의 외로운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패배는 그의 군사 수첩에 없는 단어였다. 밤의 도시를 배경으로 그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꽃은 도시의 그 어떤 불빛보다도 더 밝고 뜨거웠다. 그는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배신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그는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그는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더플백을 바닥에 던지고 샤워기 아래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몸을 씻어내렸지만 영혼에 새겨진 더러운 배신의 흔적까지 씻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2년의 전장 생활로 인해 더욱 깊어진 눈매와 단단해진 턱선,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차가운 분노가 보였다. 진혁은 결심했다. 지금부터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가장 안심하는 순간에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것이다. 박태민이 이룩한 성공, 그리고 이수연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하고 추악한지 그는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었다. 그리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 더플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군용 장비 몇 가지와 함께 액자에 담긴 수연의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의 그녀는 이제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없이 액자를 들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진혁은 다시 한번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배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진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괜찮아. 마음껏 즐겨둬라. 너희들이 누리는 그 행복은 이제 곧 끝날 테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방안을 오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박태민의 사업, 그의 인간관계, 그의 약점들을 떠올렸다. 그가 아는 박태민은 야망이 크고 영리했지만 동시에 오만하고 사람을 얕보는 경향이 있었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그의 특수부대 경험은 단순한 전투 기술을 넘어선다. 정보 수집 감시, 침투 심리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 박태민은 아마도 자신을 그저 순박한 군인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혁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는 내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해외 임무가 조금 일찍 끝나서 며칠 후면 귀국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귀환을 맞는 두 배신자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지 그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다. 연극은 이제 시작이고 그는 이 연극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복수라는 새로운 임무가 그의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저 태양은 배신자들에게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아침을 선사하겠지만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모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아내 이수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잠이 덜 깬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은 순간적으로 치솟는 사리를 억누르고 최대한 밝고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연기했다. 그는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평범한 군인인 척했다. 수연아 나야. 잘 지냈어. 미안 갑자기 연락해서. 이제 통신이 좀 자유로워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피로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수연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연함을 가장하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녀의 연기는 어설펐고 진혁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진혁은 임무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으며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며칠 내로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연은 기쁨을 가장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이면의 공포를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짧은 통화를 마친 후 진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수연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예상대로 그녀는 분명 박태민에게 연락할 것이다. 한편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아침을 맞이한 박태민은 이수연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수연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으며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혁을 너무나 잘 알았다. 강직하고 우직하지만 단순하고 세상 물정의 어두운 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태민은 불안에 떠는 수연을 능숙하게 안심시켰다. 그는 진혁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수연에게 평소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더 살갑게 그를 맞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진혁의 귀환을 그저 잠시 동안의 귀찮은 방해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에게 진혁은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다. 며칠 후 진혁은 약속대로 집으로 공식적인 귀환을 했다. 그는 일부러 부대에서 지급된 낡은 군용 가방을 들고 평범한 군인의 모습으로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수연이 과장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진혁의 품에 안겼지만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며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집안은 며칠 전 그가 몰래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벽에 걸린 두 사람의 결혼 사진조차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척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새로 들여놓은 값비싼 가구들, 자신이 사준 적 없는 수연의 명품 가방,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다른 남자의 향수 냄새까지도. 그날 저녁 박태민이 진혁의 귀환을 축하한다며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진혁을 보자마 자마치 친형제를 만난 것처럼 과장되게 끌어안았다. 이야, 우리 강중사 살아 돌아왔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친구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동정과 경멸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진혁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탁에는 수연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태민은 보란 듯이 값비싼 와인을 따르며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 떠벌렸다. 그는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이야기와 새로 구입한 외제차에 대해 자랑하며 은근히 진혁의 군인 생활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진혁이 너는 고생만 하고 얻는 게 뭐냐. 아직도 그 박봉 받으면서 나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태민의 말에는 걱정을 가장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그저 묵묵히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내 일에 만족한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하고 우직해서 태민은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수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못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갈라졌다. 그녀는 음식을 진혁의 접시에 놓아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태민의 눈치를 살폈다. 그 미세한 시선의 교환을 진혁의 날카로운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눈앞에서 교묘하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진혁은 태민에게 임무에 대해 질문받자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둘러댔다. 그는 일부러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다. 그냥 뭐 훈련하고 작전하고 늘 똑같지. 너처럼 머리 쓰는 일은 나랑 안 맞아.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태민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진혁이 여전히 자신이 알던 순진한 친구라고 확신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민은 보란 듯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수연아, 진혁이 없는 동안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줬다. 그래도 외로웠지.
이제 진혁이 왔으니 걱정 없겠네. 그 말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진혁은 그 손을 쳐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으며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 태민이 내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친구야. 태민이 돌아간 후 집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수연은 진혁의 눈치를 보며 뒷정리를 시작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많이 변했네. 집도 당신도.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서늘하게 들렸다. 수연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황급히 뒤돌아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다. 뭐가요?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만든 애교가 섞여 있었다. 진혁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한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 새로 산 건가?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태민이 쓰는 향수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돌아섰다. 피곤하네. 먼저 씻어야겠다. 그는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던진 것처럼 태연하게 욕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수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무언가 눈치챈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욕실에 들어선 진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순박한 군인의 미소는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결의에 찬 사냥꾼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쓰는데 성공했다. 이제 적들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의 사정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그는 뜨거운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 시작이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다. 박태민. 그의 사업체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약점들. 진혁은 그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수연, 그녀는 이 배신극의 공범이자 동시에 박태민의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진혁은 두 사람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로를 불신하고 파멸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는 욕실에서 나와 침실로 향했다. 수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누웠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를 위한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면 뒤에 숨은 그의 진짜 얼굴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진혁의 연극은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마치 지난 2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다정한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수연의 뒤에서 가볍게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수연의 몸이 놀란 듯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로 화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흔들리는 불안감을 읽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는 사회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핑계로 낮 시간 동안 자유를 얻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게. 옛날 군대 동기들도 만나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경도 좀 하고.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수연은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그가 집을 비우는 것을 반기는 눈치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박태민과 자유롭게 연락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었다. 집을 나선 진혁의 첫 번째 목적지는 용산 전자상가였다. 그는
그곳에서 현금으로 최신형 노트북과 여러 개의 대포폰,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 장치를 구매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신중하고 계획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고 판매상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다. 전장에서 생존을 위해 익혔던 기술들이 이제는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의 작전 기지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PC방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새로 구입한 노트북으로 박태민의 회사 TM홀딩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TM홀딩스는 성공적인 건설 및 투자 회사였다. 언론에 비친 박태민은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였고 그의 이미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 완벽함 뒤에 반드시 추악한 이면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군에서 비공식적으로 배웠던 해킹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TM홀딩스의 허술한 외부 보안망을 뚫고 내부 서버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그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대부분의 거래는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유독 한 곳으로 거액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자금의 종착지는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수였다. 진혁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갤러리의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수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태민이 수연에게 선물이라며 열어준 그 갤러리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범죄의 소굴이었던 것이다. 미술품 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연과 태민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완벽한 공범 관계였다. 태민은 수연의 명의를 이용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었고 수연은 그 대가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진혁은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갤러리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장부를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작품들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구매자들의 명단은 대부분 유령 회사였다. 디지털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진혁은 이제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귀가하는 척하며 주차장에 잠복했다. 태민이 수연을 바래다 주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 순간 진혁은 어둠을 틈타 그의 차 밑에 자석식 GPS 추적기를 부착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이제 태민의 모든 동선은 진혁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진혁은 수연에게 줄 선물을 샀다는 핑계로 집에 일찍 들어갔다. 수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그녀의 휴대폰에 미리 준비해둔 스파이웨어 앱을 설치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통화 내용과 메시지, 심지어 주변의 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자괴감을 느꼈지만 배신자들에게는 그 어떤 동정심도 사치라고 생각했다. GPS 추적기와 스파이웨어를 통해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민은 TM홀딩스 사무실보다 갤러리 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자주 접촉했다. 진혁은 멀리서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신원을 파악했다. 그들은 대부분 사채업자 혹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인물들이었다. 박태민의 사업은 그가 만들어낸 깨끗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더럽고 추악한 범죄의 온상이었다. 수연과 태민의 통화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들은 진혁을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군인이라고 비웃으며 그의 귀환으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가 불편해졌다고 투덜거렸다. 수연은 태민에게 진혁이 언제쯤 다시 부대로 복귀하냐고 묻기도 했다. 진혁은 그 모든 대화를 자신의 노트북에 녹음하며
차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억눌렀다. 감정은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다. 어느 날 밤 진혁은 태민이 갤러리에서 중요한 거래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갤러리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고 고성능 망원 렌즈로 그곳을 감시했다. 갤러리 영업이 끝난 후 몇 명의 거친 인상의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태민이 직접 나와 돈으로 보이는 가방을 건네받고 그들에게 미술품 하나를 넘겨주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완벽한 현물 세탁 현장이었다. 진혁은 그 모든 장면을 고화질 영상으로 녹화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신원을 조회했다. 그들은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거대 폭력 조직 흑룡파의 핵심 조직원들이었다. 박태민은 단순한 비리 사업가를 넘어 조직 범죄와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범죄 제국의 실체가 거의 완벽하게 드러났다. 진혁은 PC방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박태민의 범죄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갤러리스와 이수연이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추악한 범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하지만 이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심판하는 그만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설픈 폭력은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할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필요했다. 진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이제 사냥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정보 수집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다. 진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박태민의 범죄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너무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됐다. 너무 큰 목표를 건드리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고, 너무 작은 목표는 그저 귀찮은 해프닝으로 끝날 뿐이었다. 그는 태민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완벽한 목표를 선정했다. 그것은 바로 은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었다. 태민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헐값에 땅을 매입한 뒤 시의회 의원에게 뇌물을 먹여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내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계획에는 흑룡파의 자금과 폭력이 동원되었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진혁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익명의 제보였다. 그는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패와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넘기지 않았다. 대신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몇 가지 핵심적인 증거만을 던져주었다. TM홀딩스와 연결된 유령 회사의 서류 일부와 재개발 부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담긴 자료였다. 다음으로 그는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이간계를 사용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흑룡파의 행동대장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박태민이 시의원에게 건네는 돈 설마 당신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겠지. 이 한 문장은 흑룡파가 태민의 자금 집행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본래 서로를 완전히 믿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계획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또 다른 익명의 이름으로
구청 환경과의 민원을 제기했다. 재개발 부지에 건설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그가 감시 중에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기도 했다. 이 민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의무적인 현장 조사를 발동시켰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진혁은 이 모든 일을 단 하루 만에 처리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가면을 썼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수연에게 오늘 하루 군대 동기들과 만나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했다. 수연은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아마도 태민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을 터였다. 진혁의 함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했다. 제보를 받은 기자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사건에 달려들었다. 그는 시의회와 구청을 들쑤시며 탐문을 시작했고 부패한 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취재에 당황하여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태민에게 뇌물을 약속받았던 시의원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용도 변경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흑룡파 내부에서도 문제가 터져나왔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행동대장은 즉시 태민을 찾아가 자금 내역을 따져 물었다. 태민은 갑작스러운 추궁에 당황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태민과 흑룡파 사이에 굳건했던 신뢰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민이 자신들을 속이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구청의 현장 조사였다. 환경과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태민은 막대한 계약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자 태민은 극도의 분노와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대체 어떤 새끼가 이따위 짓을 한 거야. 찾아내. 당장 찾아내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사업을 시기하는 경쟁사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 회사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이를 갈았다. 수많은 용의선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의 머릿속에 강진혁이라는 이름은 단 한순간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에게 강진혁은 그저 아내의 순진하고 어리숙한 남편일 뿐이었다. 전장에서 총이나 쏘던 군인이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리가 없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진짜 적이 바로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엉뚱한 곳에 분노를 쏟아내며 스스로의 기반을 허물고 있었다. 그날 밤 진혁은 거실에서 수연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 말미에 은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행정 절차 문제로 잠정 중단되었다는 짧은 단신이 흘러나왔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수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듯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마도 태민에게서 온갖 짜증 섞인 연락이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진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수연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서툴렀다. 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맥주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그의 눈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박태민의 제국에 가한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들이었다. 진혁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갈 것이다.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박태민의 제국에 가한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지만 진혁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았다. 태민의 범죄 네트워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나무를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정보 수집과 직접적인 타격에는 능했지만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를 옭아매는 데에는 문외한이었다. 그에게는 조력자가 이 어두운 세계의 생리를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PC방의 구석자리로 돌아갔다. 이번 그의 목표는 박태민이 아니라 박태민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뉴스 기사, 법원 판결문,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잊혀진 게시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박태민의 성공과도 뒤에 가려진 수많은 희생자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그의 눈길을 끄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바로 전직 강력계 형사 김철민이었다. 김철민은 한때 독사라고 불릴 만큼 집요하고 유능한 형사였다. 5년 전 그는 한 부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제 막 사업을 키우던 박태민의 비리를 포착했다. 하지만 수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김철민은 오히려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다.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배후에는 태민의 돈과 권력이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이제 을지로 뒷골목에서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혁은 김철민의 흥신소 주소를 찾아냈다. 김탐정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건물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계단을 오르자 담배 찌든 냄새와 오래된 서류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 문을 열자 희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세상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은 듯한 중년 남자가 보였다. 그가 바로 김철민이었다. 그는 지친 눈으로 진혁을 한번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혁은 자신을 군에서 막 전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태민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냉소적인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젊은 친구 꿈 깨시게. 박태민은 당신 같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나도 그놈 잡으려다 이 꼴이 됐어. 김철민은 진혁에게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그의 삶을 좀먹고 있었고 정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놈은 돈과 권력으로 거미줄을 쳐놓은 괴물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당신 인생만 망가질 뿐이라고. 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자의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어 책상 위에 내용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다. 갤러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흑룡파와의 거래 영상, 그리고 태민의 범죄 네트워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조직도까지. 그는 어설프게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냉철한 데이터와 팩트로 김철민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김철민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진혁이 내놓은 증거들은
그가 현직 형사 시절에도 확보하지 못했던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그는 진혁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단순한 원한에 사로잡힌 복수자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흑룡파와의 거래 영상과 상세한 자금 흐름도를 본 순간 김철민의 죽어있던 형사의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놈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고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체념이 아닌 날카로운 안광이 서려 있었다.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진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가 같다는 겁니다. 저는 박태민의 목을 칠 칼을 가지고 있고 김 선생님은 그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아는 분입니다. 진혁의 말은 김철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는 5년간 잊고 지냈던 정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빼앗긴 명예와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 같이 하지. 대신 조건이 있네. 모든 계획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해. 자네의 방식은 너무 위험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철민의 경험과 노련함을 존중했다. 그는 혼자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을 김철민과 함께라면 넘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진혁이 현장에서 뛰는 창이라면 김철민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방패이자 지휘관이 될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김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수사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5년 전 그가 강제로 종결시켜야 했던 박태민의 수사 기록이었다. 그는 파일을 책상 위에 펼치며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 남자는 낡고 지저분한 사무실에서 말없이 악수를 나눴다. 한 명은 배신당한 전직 군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누명 쓴 전직 형사였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남자가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진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외로운 전쟁에 뜻밖의 동맹이 합류했다. 이제 박태민을 향한 사냥은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될 것이었다. 진혁과 김철민의 연합은 즉시 강력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진혁이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창으로 적의 심장을 겨눈다면 김철민은 후방에서 노련한 경험으로 방패가 되어주고 전체적인 전황을 지휘했다. 김철민의 낡은 탐정사무소는 이제 박태민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태민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더욱 치명적인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김철민은 진혁이 수집한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다. 부동산 건은 좋은 시작이었지만 놈에게는 그저 약간의 출혈일 뿐이야. 놈의 돈줄, 즉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끊어버려야 해. 그의 노련한 눈은 박태민의 여러 사업 중 가장 허술하면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것은 바로 TM홀딩스의 건설 자재 수입을 위장한 밀수 사업이었다. 다음 타겟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태민의 밀수품 컨테이너로 정해졌다. 이번 작전에서 진혁의 역할은 더욱 위험했다. 그는 한밤중에 인천항의 보안구역으로 잠입해야 했다. 그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특수부대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어둠과 하나가 되어 CCTV를 피하고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읽으며 그는
유령처럼 움직여 목표 컨테이너가 있는 장치장에 도달했다. 그는 컨테이너의 고유 번호와 봉인 실의 상태,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김철민에게 즉시 전송했다.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내부의 밀수품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컨테이너의 환기구 틈으로 밀어넣어 내부를 촬영했다. 그 안에는 건설 자재로 위장된 수많은 상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는 고가의 위조 명품 시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정확한 물증을 확보한 김철민은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는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찰 대신 자신이 과거에 신세를 졌던 세관 조사과의 깐깐한 팀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박태민의 경쟁업체가 제보한 것처럼 정보를 꾸며 넘겼다. 정보의 출처를 위장함으로써 그는 자신과 진혁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겼다. 그의 노련함은 작전의 성공률을 극대화했다. 며칠 후 세관 조사 요원들이 인천항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에 따라 진혁이 지목했던 바로 그 컨테이너를 급습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조 명품 시계는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밀수를 넘어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TM홀딩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두 번째 타격은 박태민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껏 깨끗하게 관리해왔던 자신의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무엇보다 그는 뇌물로 매수하기 힘든 세관의 수사망에 오르게 되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내부 혹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의심과 편집증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궁지에 몰린 태민은 이성을 잃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중간 간부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했다. 그리고 그는 흑룡파를 시켜 그를 본보기로 삼았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퇴근하던 그 간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는 팔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이 잔인한 폭력은 태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그에게 복수심에 불타는 또 다른 적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압박감은 수연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태민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다정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사업 문제를 그녀에게 떠넘기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진혁이 돌아온 이후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며 그녀가 진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수연은 처음으로 태민에게서 동물적인 공포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갤러리에서 태민은 수연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세관 조사가 갤러리의 자금 흐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꼴이 된 거냐고 그는 고함을 지르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작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겁에 질려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알던 성공한 사업가 박태민은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은 포악한 짐승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선택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진혁에게 느꼈던 권태감과 답답함은 지금 태민에게서 느끼는 생명의 위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근 후였다. 한편 그 모든 상황은 진혁의 귀에 실시간으로 들리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태연이 책을 읽는 척하며 수연의 휴대폰을 통해 갤러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감청하고 있었다. 태민의 폭언과 수연의 겁에 질린 흐느낌을 들으며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도 차갑게 변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작전 계획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다. 그는 수연이 태민의 폭주에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배신자였지만 동시에 이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진혁은 태민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수연을 그 지옥에서 안전하게 빼내야 한다는 새로운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차갑던 복수극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냉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언제든 피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열전의 시작이었다. 박태민의 폭력적인 변화는 진혁과 김철민에게 경고등을 켜주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태민에게 재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김철민은 낡은 수사 파일들을 뒤지며 놈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지막 작전명은 폭풍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갤러리 수를 무대로 한 거대한 함정 수사였다. 김철민은 과거에 정보를 주고받았던 암흑가의 한 인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재미교포 재력가가 있다는 소문을 박태민의 귀에 흘려넣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태민에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다. 작전의 성공은 완벽한 사전 준비에 달려 있었다. 진혁은 이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다. 그는 심야의 가스 점검원으로 위장하여 갤러리가 있는 건물에 잠입했다. 그는 환풍구를 통해 갤러리 내부로 침투하여 태민이 VIP 고객을 접대하는 비밀스러운 VVIP 룸에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침투 작전 그 자체였다. 거래 당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였다. 재미교포 재력가 역할을 맡은 사람은 김철민이 섭외한 베테랑 연극 배우였다. 그는 완벽한 연기로 태민의 의심을 피했고 수십억 원의 현금이 든 돈 가방을 보여주며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거래 장소인 VVIP 룸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수연도 함께 있었다. 태민은 그녀를 이 거래의 책임자로 내세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이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VVIP 룸 안에서 태민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자금 세탁 수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않는 해외 작가의 그림을 수십억 원에 거래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경매 기록을 만들어 돈을 완벽하게 합법적인 자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자랑처럼 떠벌렸다. 그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진혁이 설치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믿는 순간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다. 김철민은 확보한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 특수수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는 부패했을지 모를 경찰을 건너뛰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곳에 증거를 던졌다. 제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날 저녁 8시 뉴스부터 모든 채널이 박태민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TV 화면에는 VVIP 룸에서 범죄 수법을 자랑하던 박태민의 얼굴과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추악한 범죄자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TM홀딩스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앞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태민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태민은 잠적했다. 그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장 가까운 부하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밀스러운 장소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법의 그물망은 그가 아닌 가장 약한 고리부터 조여오기 시작했다. 갤러리의 법적 대표는 이수연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갤러리를 압수수색했고 그녀에게는 검찰청 출두 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수연은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때 우아함을 뽐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태민의 꼭두각시이자 공범으로 전국에 얼굴이 알려졌다. 태민은 그녀에게 곧 변호사를 보내줄 테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연락해왔지만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차가운 취조실에 홀로 앉아 있는 수연 앞에 날카로운 눈매의 검사가 앉았다. 검사는 압수된 서류와 영상 증거를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이번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검사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수연 씨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박태민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주범으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썩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든가.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가 결국은 자신을 옥죄는 쇠사슬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냉혹한 현실과 운명을 가를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수연 씨 취조실의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수연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 이수연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박태민의 달콤했던 속삭임과 그의 차가운 위협, 그리고 검사가 제시한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지배한 것은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박태민은 이미 자신을 버렸고 이대로라면 그녀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수연의 자백은 무너져가던 박태민의 제국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갤러리를 통한 자금 세탁의 구체적인 방법부터 태민과 흑룡파의 관계, 그리고 그가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적인 거래들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진술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박태민을 옥죄는 법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즉시 박태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비밀 은신처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태민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수연이 끝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의 변호사가 전해준 검찰 내부의 정보였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최초의 제보는 단순한 경쟁사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군사작전. 그 단어가 박태민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 바로 강진혁이 돌아온 직후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군인의 얼굴.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눈빛, 자신을 향해 던졌던 의미심장한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바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 강진혁. 태민은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든 정황이 바로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저 아내의 남편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강진혁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이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자신의 눈을 멀게 했음을 깨닫는 순간 태미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함께 사리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망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이 문제의 근원을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손으로 끝장을 내야만 했다. 그는 남은 인맥과 돈을 총동원하여 진혁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을지로의 낡은 탐정 사무소에 드나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바로 5년 전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김철민의 사무실이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태미는 진혁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진혁에게 둘이서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 통보했다. 그가 정한 장소는 TM홀딩스가 건설하다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사 현장이었다. 수많은 철골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곳은 두 남자의 마지막 대결을 위한 무대로 더할 나위 없이 어울렸다. 약속된 시간 진혁은 홀로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 차가운 밤바람이 철골 사이를 스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박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여유와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증오와 광기가 뒤섞인 위험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숨통을 끊어야만 하는 원수가 되어 마주섰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였구나. 처음부터 전부 내 짓이었어.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진혁을 노려보았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쳐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심판해. 그는 자신의 모든 실패를 진혁의 탓으로 돌리며 이 모든 것이 비이성적인 복수극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진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건 당신과 내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야, 박태민. 이건 당신이 짓밟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더럽힌 법에 대한 문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정의 구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진혁의 차가운 이성은 태민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태민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정이 웃기지 마, 강진혁. 너 같은 군인 나부랭이가 뭘 알아? 이 세상은 힘과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네가 믿는 그 하찮은 정의 따위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는 진혁의 도덕성을 조롱하며 자신이야말로 이 세계의 승자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대화로는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태민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좋아. 네가 원하는 전쟁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주지. 지금까지는 그냥 애들 장난이었어.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전략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부터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너는 네가 괴물을 잡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괴물이 뭔지 이제부터 보여주마. 흑룡파 놈들이 왜 내 밑에서 일하는지 알아. 내가 그놈들보다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이야. 너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경고가 아니야. 사형 선고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민은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진혁은 말없이 서 있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죽음이라는 선택지만이 남았다. 심리전과 전략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물리적인 전쟁, 진짜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철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2단계 작전 개시. 이제 후퇴는 없었다. 박태민과의 대결 이후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심리전이나 전략은 무의미했다. 이성을 잃은 박태민은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었다. 진혁은 김철민의 사무실로 돌아와 상황을 공유했다. 노련한 전직 형사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그는 진혁에게 당장 몸을 피하라고 말했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피하는 대신 전장을 직접 선택하기로 했다. 그들의 전장은 바로 김철민의 낡은 사무실이 있는 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진혁은 이곳의 복잡한 구조와 수많은 사각지대가 적들을 상대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그는 김철민과 함께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사륙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생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였기에 그는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살상을 금지했다. 진혁은 건물을 거대한 덫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마치 마술사처럼 움직였다. 그는 건물의 모든 비상구와 통로를 파악하고 적들의 예상 침투 경로에 교묘한 함정들을 설치했다. 소화기를 이용한 분말 함정복도 바닥에 쏟아부은 윤활유,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터져나오는 강력한 경광등과 경보기까지. 모든 함정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뜨리고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철민은 그의 지시에 따라 건물 내외부의 CCTV를 자신들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건물 전체의 전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 그는 이제 이 건물의 눈과 귀가 되어 진혁에게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관제탑 역할을 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분담했다. 젊은 창과 늙은 방패는 이제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를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예상대로 어둠이 내린 거리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흑룡파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잔인함이 가득했다. 박태민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한 명의 군인과 늙은 탐정 하나쯤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조직원들이 건물의 잠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진혁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들이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진혁이 설치해둔 첫 번째 함정이 발동했다. 천장에서 터져나온 강력한 스트로보 불빛이 그들의 시야를 멀게 했고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그들의 평형 감각을 마비시켰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부딪히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사냥을 시작한 흑표범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김철민이 이어폰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원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물이 그의 무기였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관절을 꺾어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3층 계단 2명 올라간다. 김철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마자 진혁은 이미 그곳에 잠복해 있었다. 그는 계단에 뿌려둔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조직원들의 머리에 자비 없는 발차기를 날렸다.
비명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들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건물 안은 보이지 않는 학살자가 지배하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차 안에서 지켜보던 박태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투입된 조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두절되었다. 분노에 이성을 잃은 그는 남은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강진혁의 목을 부러뜨려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진혁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진혁은 김철민의 사무실에서 태민을 기다렸다. 그는 일부러 사무실에 불을 켜놓아 그곳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태민과 남은 조직원들이 복도 양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며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진혁은 이미 천장의 환풍구 덮개를 열고 그들의 머리 위로 이동한 후였다. 그는 태민을 덮치기 전 남은 잔당들을 먼저 처리했다. 마침내 사무실 안에는 진혁과 태민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태민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에 쓰러진 부하들을 보다가 이내 광기 어린 눈으로 진혁을 노려보았다. 강진혁 그는 고함을 지르며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분노에 찬 그의 공격은 위협적이었지만 고도로 훈련된 진혁에게는 그저 느리고 큰 동작일 뿐이었다. 진혁은 가볍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쇠 파이프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극심한 고통에 태민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진혁은 그의 남은 팔마저 제압하며 그를 바닥에 완전히 눌러버렸다. 그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게임은 끝났다, 박태민. 네가 졌다. 바로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철민이 완벽한 타이밍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잠시 후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건물 안의 모든 조직원들과 바닥에 쓰러진 박태민을 체포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진혁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어둠 속으로 조용히 몸을 숨겼다. 그의 임무는 끝났기 때문이었다. 굴욕감과 고통 속에서 연행되어 가던 박태민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진혁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승리자의 눈빛이었다. 가장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다. 박태민과 흑룡파 조직원들의 대거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은 김철민이 넘겨준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박태민의 비자금 및 돈세탁 밀수, 그리고 폭력 조직과의 연계 혐의까지 모두 엮어 수사를 확대했다. 이수연의 자백과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박태민이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태민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결국 그는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법정에서 절망에 빠진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흑룡파 역시 와해되었고 관련된 부패 공무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숨은 공로자였던 김철민은 5년 만에 자신의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과거 그에게 뇌물 혐의를 씌웠던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명예를 회복했고 언론은 그를 잊혀졌던 영웅이라 칭송했다. 그는 을지로 뒷골목에 낡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양지 바른 곳에 새로운 이름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차렸다. 그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진혁은 이수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그녀를
그들의 추억이 담긴 옛집이 아닌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하고 지친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진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진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저 깊은 슬픔과 공허함 뿐이었다. 진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무리인 것 같아. 당신도 나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지.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신들의 사랑과 결혼에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진혁은 군에 전역 지원서를 냈고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총을 들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는 말끔하게 단장된 김철민의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갔다. 김철민은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자신의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말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진혁은 정중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이제 조직에 얽매이는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의 기술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딱딱한 조직의 틀 안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다. 김철민은 그의 뜻을 이해하고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응원해 주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도시의 한적한 골목, 세이프가드 솔루션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 한 젊은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토커의 위협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눈빛을 한 강진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나지막하지만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는 복수의 화신도 냉혹한 사냥꾼도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조용한 수호자였다. 배신이라는 지독한 폭풍을 온몸으로 통과한 그는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는 대신 폐허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찾아낸 것이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완전히 끝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도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